신나 죽겠는데 지금 바로 리뷰하자고 이제 오셨고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고리를 두고요. 마스크를 좀 갖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일여고 1학년만을 위한 간담회고요. 시간은 이제 1시간 10분에서 20분 좀 빠르고 스피디하고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다른 학교 얘기들은 일체 거두절미하고 우리 딱 이 앞쪽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내신 분석 이런 얘기들로 같이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오셔서 매우 좋은데 예일여고스럽게 좀 예비어든 거 같으세요? 최근에? 중간고사도 한번 보고 학교도 몇 주간 가는데 좀 예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외모는 다 예일 됐어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약간 막 꾸미고 오더니 이제는 머리도 안 감고 이제 커트자가 몇 번 나올 거야. 선생님 머리 자르니까 감기도 편하고 참 좋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고 약간 눈썹도 안 다듬고. 그래서 예비가 되신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요,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할 거고, 또 우리 학교 이제 내신 지금 딱 한 번 봤죠? 그쵸? 앞으로 몇 번 남았습니까? 9번. 우야호! 9번 남았어요. 9번 남았고 이제 5개 학기 9번의 내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신 상에서 대학 가려면 우리 예일여고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대비하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끝난 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월 3일 날, 그쵸? 5월 3일 날 끝난 거 맞죠? 그리고 이제 4일 지나고 어저께 5일 휴일 있었고 오늘 맞는데, 걔 중에 아마 어떤 학생들은 이미 분명히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신 리뷰를 아마 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내신 리뷰를 나는 영어 말고라도 수학이나 국어라든가 통사 통과 과목에 대해서 나는 내신 리뷰를 좀 했다. 이런 학생 잠깐 손 좀 들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안 들어도 돼요. 용거 보니까 그냥 이 정도 들어도 돼요. 예,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들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있다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고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를 리뷰를 구체적으로 영어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예일여고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한 과목,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유형픽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들어있습니다. 이 교재는 기말고사까지 1학기 책정 교재로 선택이 될 거예요. 2학기가 되면은 또 다른 상승이라는 교재로 이제 새로운 부교재가 하나 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교재가 아마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학교에서도 이미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외부 지문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픽에서만 나올 거다.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같은 경우도 부교재에서만 낸다. 예년엔 이런 지침상이 다 있었거든요. 올해의 1학년만 그 지침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법이라든가 서술형은 사실 부교재 위주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약간 벗어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나왔죠, 여러분? 누가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주인공이거든요. 교과서에서 2문제 출제됐어요. 한 문제는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에서 한문항, 이렇게 해서 2문제 출제가 됐고, 서술형에서 무슨 문제가 났어요, 교과서? 어법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 2문항 출제돼가지고 100점은 9.2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하고 누차 얘기한 것이 교과서 한가가 시험법이면 많이 나와봤자 3문제다. 그리고 적게 나오면 2문제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무조건 내용 그릴지 나올 거다. 그리고 순서가 나오거나 주제가 나오거나 어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적중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5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모의고사는 2020년도 3월 목표 전체가 시험 범위에 소탕이 됐고 문항수까지 지문의 개수를 따지면 28개였는데 우리는 28개를 다 진행하지 않았었죠. 왜냐면 예일여고는 28개를 다 시험 범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은 안 내고요. 신경 분위기, 독점 이런 문제 안 내고 딱 알짜배기의 지문들만 늘 5년, 7년 넘게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 지문들만 우리는 수업 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 문제에서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5문제가 출제가 됐고 배점은 18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점을 보니까 9점, 2점, 18점 그래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배점이. 그런데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은 교과서 문제 2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먹으라고 주는 문제.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조금 were held, 요거를 held로 써야 되는데 were held로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서술형에서도 출제가 한 문제 됐죠. 그리고 중하 정도의 어떤 난이도로 여기까지는 이제 틀리는 게 없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부교재로 넘어가죠. 부교재는 전체 시험 범위로 속해 있는 지문이 35개였어요, 이번에. 35개.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합치면은 지금 이제 60개가 넘어가는 지문이 시험 범위에 속했던 거죠. 만약에 기말고사에 모의고사가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능 유형빈만 60여 개가 넘는 지문이 시험 범위에 속하게 될 거예요. 항상 지문은 60여 개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유형픽에서는 19문항이 출제가 됐고 69.9점. 그냥 다 나온 거지 뭐. 여기서 다 나온 거지, 그쵸? 그리고 지문이 변형이 됐죠. 그쵸? 외부 지문으로. 난이도는 쉬운 것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변별은 부교재에서 다 가져가는 식인데 이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원래 예일여고가 추구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외부 지문은 사실 학생들한테 좀 위협적 존재이기도 하고 결국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변별을 가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예일여고가 인기가 좀 떨어졌죠. 지원할 때부터. 이런 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올해 1학년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내가 안 썼는데 여기 붙어가지고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막 전학 가고 싶은 느낌이고 막 이런 애들이 또 있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 막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당연히 전학 얘기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첫 중간고사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괄적 설명을 드릴 거고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기출 유형, 재작년 기출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분위기였고요. 자, 다만 원래 이제 서술형을 어디서 내겠다, 어법은 어디서 내겠다 이런 지침사항이 좀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그걸 처음으로 안 주시길래 마지막에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어떤 상황이냐면 전반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막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고 대비를 딱 거기서만 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은 대신 전체적으로 하향 약간 평준화시킨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원래 안 나오는데 한 문항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랑 모의고사에 지문 변형이 없이 출제가 된 거는 다 아시죠? 교과서 지문 변형 없었어요? 모의고사도 지문 변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면 그냥 복붙으로 거의 지문이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교재는 어때요? 부교재는 조금씩 혹은 크게 지문 변형이 많이 된 거를 보시게 될 거고 그거는 제가 바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법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공지 없이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그 PPT 일부를 띄우지 않았는데요. 자, 이 시험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안 받았어? 인형이 안 받았어? 저 이거 시험지 좀 학생들은 꼭 봐야 되거든요. 학생들 없는 사람 꼭 물어봐요. 받았어? 안 받았어? 말을 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네. 지금 내신 분석 레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파란 색깔 프린트랑 검정 색깔의 워드가 이렇게 돼 있는 어머님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글씨 작은 그런 지문을 같이 학생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과 같이 참여하셔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꼭 학생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먼저 교과서 1번 문항은 어때요? 다 까맣죠? 변형이 전혀 없었고 놀랍게도 모의 내신 1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그려집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수능 유형 픽 1-1번 지문. 바로 그 공장식 축산업 지문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지문. 그 지문에서 출제가 됐고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근데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이제 없었던 단어들이 약간 바꿔치기 하는 식인데 순서를 맞추는 데 있어서 결정적 부분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같은 문제를 우리는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분석 레포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번도 보면은 수능 유형 픽인데 약간 파란 색깔 빛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거기가 정답은 5번이었고 over and even attentive라고 했는데 거의 본문에 있는 내용 단어와 비슷한 그런 어휘들이 출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역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자, 그래서 거의 보시면 이렇게 본문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을 파란 색깔로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유형으로 냈는지를 꼭 봐야 돼요. 원래 문제는 뭐였는데 어떤 유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바뀐 부분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 8번. 자, 그리고 9번. 9번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9번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능형 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변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엄마들한테. 다 바뀌었어 엄마. 싹 바뀌어서 나왔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 10번. 10번은 조금 변형 코드가 있습니다. 순서 문장을 삽입해야 되는데 그 삽입해야 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로지컬 플로우를 하셨던 학생은 이게 안 어려워요. 로지컬 플로우를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11번 어휘 문제인데 딱 해당되는 어휘 선택지 5개 중에 3개만 변형을 했고 유반이어 테스트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단어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2, 13번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12, 13번과 14, 15번입니다. 12, 13번. 12, 13번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진 오리지널 지문을 이렇게 변형해서 냈는데 우리가 원래 본문에서 봤던 지문은 이 지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렇죠? 지문의 길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거의 뭐 3배로 늘린 거죠. 그럼 어떻게 늘렸겠어요? 외부 지문을 가져다가 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외부 지문의 출처를 저희가 찾아내서 지금 밑에 들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 지문을 붙여서 길게 늘여놓고 제가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 주제나 빈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휘가 나오거나 주제가 나오거나 빈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던 게 우리가 다루었던 원래 오리지널 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에 대해서 클라우드 컴퓨터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너무너무 해자로워 이랬는데 바뀐 외부 지문이 붙여진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봤던 부분이잖아요. 안 봤던 부분이고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문 내 내용만 고집을 했을 때는 틀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부위는 사실 우리가 원래 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너무 좋은 거야. 완전 플렉서블하고 막 되게 편리하고 장난 아니야 막 이랬는데 주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데 자, 빈칸의 부위는 없었던 패러그래프가 다시 추가가 돼갖고 다른 지문이 들어갔고 거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점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메리트, 장점이 아니라 1번, 리스크스가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일여고가 처음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래 한 문제 정도는 항상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용이라고 하는 바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의 소재, 중용은 똑같지만 주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색다른 지문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기말고사 때도 또 만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기말고사를 제가 계속 언급을 할 건데요.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객관식으로만 변별을 내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 중간고사가 쉬웠어요. 그러면 뭐다? 기말고사는 변형이 더 심해질 거고 바로 지금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그런 약간 뒤통수 때리는 변형 코드가 2문제 정도 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주제와 빈칸 추론을 맞추는 문제였는데 글을 처음 보는 지문인데 마치 자기가 공부를 했던 지문이니까 대충 읽어버리거나 당황을 했거나 끝까지 안 읽었으면 3,000% 갔겠죠. 그래서 12, 13은 좀 의미 있는 변형 코드의 문제였고요. 14,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가네릭 임팩트라는 지문은 제가 이번에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꼭 나올 거다. 왜? 작년에 안 나왔다. 굉장히 소중한 지문이고 나올 게 천지투성이고 잘 차린 밥상인데 작년에 안 나온 게 한이다. 올해 꼭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간접 연계를 이렇게 거의 10분의 9를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가네릭 임팩트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개념을 이해해라. 콩코드 오류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해야지 주어진 문장이 8개짜리 문장이 무슨 얘기였는지를 거기만 의존을 하면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이가네릭 임팩트에 대한 얘기도 간접 연계가 심하게 돼서 또 문제가 뭐가 나오나요? 역시 어휘와 제목을 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간접 연계 지문 변형 같은 말이에요. 지문을 이렇게 막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지문을 변형해서 냈는데 지문을 변형하고 양아치처럼 순서를 내지 않아요. 지문을 막 변형해놓고 막 문장 삽입을 어디 들어갈래 그렇게 이상하게 내지 않는다고. 그런 문제가 앞에 있지만 그건 변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연결성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실제로 지문을 변형했지만 어떤 문제를 낸다? 주제를 내거나 어휘를 내거나 빈칸을 내거나 이런 식의 내용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 시간에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접 연계가 심했던 지문들이 딱 끝나게 되고요. 이제 16번부터 자, 오른쪽 페이지까지 가니까 까매요. 까매요. 그쵸? 왜 까만가요?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유형 픽은 한 달 딱 정해졌고요. 이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 변형이 거의 없죠. 그냥 복붙으로 냈고 이거는 제가 시험 기간 내내 얘기했어요. 모의고사 무조건 복붙으로 낼 거다. 그쵸? 모의고사는 성실한 학생은 다 받을 수 있다. 지문을 변형 없이 낼 거니까 순수하게 퓨어한 상태로 낼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상대로 그렇게 출제가 좀 됐었고 자, 22번으로 가면 22번은 그냥 파랗죠? 왜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9점짜리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었고요. 예일여고는 2학년이 돼도 계속해서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문학수는 보통 많으면 세문학까지 늘어나는데 유형은 빈칸 추론이나 문장 삽입이나 이런 식의 문제들, 어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법 문제. 자,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으로 가서 서술형 주관식은 전체 100점에서 3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술형은 당연히 부교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서 유례 없이 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자, 그게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서술형 1번은 역시나 교과서니까 복붙이죠. 자, 교과서와 모의고사는 복붙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복붙으로 출제가 됐고 어법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2번은 이제 수능유형 픽 부교재라서 약간의 변형을 했고 이렇게 문장 요약문 완성에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이 지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라지는 책, 기다려주지 않는 책, 사라지는 잉크. 자, 그리고 서술형 3번으로 가면은 단어 배열 영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게이트키퍼들은 선별된 정보만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신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규제하는 힘을 가진다. 이런 건 누가 어떻게 용접해요, 솔직히? 너무 길잖아. 어떻게 용접해요, 이거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보기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보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보기를 길고 당연히 문장이 기니까 보기가 길죠? 그래서 변형을 하라고 그럽니까, 안 하라고 그럽니까? 변형을 하지 않으라고 하잖아요. 지문이 이거보다 좀 짧았고 스스로 영작을 할 수 있을 수준이었으면 어형 변화, 가늠 이런 말이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긴 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그거는 이건 저는 성실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료들을 다 드렸고 테스트를 또 봤었으니까. 자, 그리고 빈칸에는 이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노티서블이라는 단어는 사실 본문에는 그 단어가 들어있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도 다루었고
유바니어에도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술형 4번. 서술형 4번은 이 지문이 너무 중요하죠. 썬크 코스트, 그죠? 썬크 코스트.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썬크 코스트는 홈코드 오류라고 하는 지문의 교재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술형 4번이 굉장히 파란 색깔로 도배가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선생님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막 얘기했었잖아요. 썬크 코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본문에는 썬크 코스트라는 어휘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심지어 썬크 코스트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제목 문제를 똑같이 냈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도 풀었죠. 그래서 아마 수업을 제가 이제 한 번만 언급한 게 아니니까 썬크 코스트에 대해서 두세 차례 언급을 계속 연거푸서 했기 때문에 썬크 코스트가 홈코드 오류하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홈코드 오류에 관련된 수능 유형픽의 지문은 길어봤자 7문장짜리입니다. 7문장짜리. 우리가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기억하고 문장의 순서를 외우고 지문을 다 암기를 하는 식이면 거의 100점을 맞았죠.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예일여고에 와서 홈코드 오류라는 지문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못 풀겠죠? 왜냐면 썬크 코스트? 써말못들 정말 뭔 소리야 갑자기 썬크 코스트가 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이런 느낌일 텐데 실제로 어떤 자이가르닉 이펙트도 그렇고 홈코드 오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다려주지 않는 책이라든가 게이트키퍼라든가 스핀닥터라든가 이렇게 생소한 소재가 딱 나오게 되면 거기서 지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찾아야 돼요. 스핀닥터가 정말 무슨 뜻인지 홈코드 오류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인지 자 그리고 게이트키퍼에 대한 다채로운 자료를 찾아서 그 내용을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낯선 지문을 봤을 때 다른 얘기들이 좀 사이드킥으로 차고 올라와도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문의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굉장히 성실하게 여러 번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공부를 철저하게 했어 엄마 아빠 그런데도 이번에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이거는 그 학생이 거짓말한 건 아닌데 시험에서 지금 굉장히 꽤나 다양한 또 변별 있는 지문들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데 지문에 있지도 않았던 어휘들을 사용해서 전반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받았잖아. 간접 연계 자료로 다 받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커머셜 디자스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고 서술형 5번째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서술형 5번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지문이 전혀 변형되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어머님들은 지금 뭔 소리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주인공이 아니세요. 사실은 학생들 많이 오라고 했던 이유가 공강 영상하고 또 여러분은 저 수업 시간에 한번 정색하고 다시 할 건데 자 그래서 결국 이거죠. 지금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교재 작업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다룰 때 오리지널 지문은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공장식 축산이라는 지문을 다루기 위해서 학원용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체 문장은 길어봤자 8개짜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글만 있고 막 이렇게 단어 막 이렇게 있으면 되게 토 나오고 60몇 개의 지문을 다뤄야 되니까 연상도 안 되고 막 게이트키퍼하고 스핀닥터랑 막 헷갈리고 막 섞여가지고 모의고사 지문하고 수능 유형픽하고 이게 뭐 어디서 나왔더라? 막 이렇게 되니까 연상을 돕기 위해서 삽하나 이미지를 넣어서 같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내용이 뭔지 연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핵심 소재가 뭔지도 쓰고 자 주제문도 쓰고 이 지문은 오리지널 문제가 뭐 주제 요지였는데 작년의 기출문제로는 얘가 빈칸추론으로 나갔었고 올해는 무슨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인가 이거를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패턴을 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도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따져봐야 돼요. 오리지널은 무슨 문제였다. 작년에 기출됐으면 그게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그 부위가 무엇이었다. 그리고 올해에는 어떤 문제로 출제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코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이 시험 봐야 되는 게 뭐야? 이 문장을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니까 단어 시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로 막 도배가 돼서 나오니 유의어, 반의어를 또 시험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순서 배열이 문제가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의 순서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을 또 봅니다. 이거는 테스트룸에서 준비한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저하고는 뭐라나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두 번째 수업, 즉 화요일 수업이 끝나고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오시게 되면 목토에는 딱 오자마자 리뷰 테스트를 받죠. 근데 그 리뷰 테스트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작년도 기출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문을 6개를 진도를 나갔으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랬으면 화수에 진도 나간 지문이 분명히 기출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약간 얼굴이 떠올리면서 이 선생님 이런 걸 좋아하시네. 수업 시간에 이게 빈칸추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니 진짜 그 부위가 나오네. 그런데 나는 빈칸이 교재의 내용과 똑같은 줄 알았더니 전혀 생뚱맞네. 선택지 5개가. 그리고 선택지 5개 중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 어려운 표현들도 있네. 그런 것들을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되고 기본적인 그 6개 지문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푸는 거죠. 어휘 문제, 어법 문제, 순서 문제, 요지 문제, 빈칸 추론 문제를 다 풀게 되는데요. 학생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간 도대체 왜 중간고사 때 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한 해 만에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통과 못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도 많잖아요. 나중에 정산했지만 거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고 46회 탈락자가 나왔어요. 저 어머님한테 직접 전화도 했고 어떻게 하자라고 조정도 좀 하고 했었긴 했지만 어찌됐건 시험의 통과를 이주화해서 한다 못한다가 여러분 내신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길을 제공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길이 또 있나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당위성,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휘의 모든 것, 빈칸의 모든 것, 거기서 정말 많이 이번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도를 우리가 1회독을 싹 끝내고 나서는 2회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2가지가 들어갔어요. 어법과 서술형 코드로 하나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코드 뭐였죠? 바로 외부 지문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외부 지문 자료는 이번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 외부 지문 자료를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출을 한 것과 학교에서 낸 것이 완전히 일치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말고사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이런 훈련들은 그만두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다각도로 보셔야 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썬크 코스트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사실 콩고도 오류에 대한 지문을 풀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좀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험 직전 날에 모의 내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의 내신을 통해서 특히 1학년들은 조금 긴장하니까. 저도 이제 고1짜리 우리 둘째 딸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시간 안에 푸는 연습들. 그 참 훈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과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이나 국어도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지 체킹까지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이 나타날 때 너무나 이제 긴장한 나머지 막 바들바들 떨어가고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파스 돌아가고 바로 지금 이렇게 리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좀 보셨습니다. 실제로 기말고사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개강을 할 때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아쉬운 친구도 있고 망했다라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거는 반드시 로스쿨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인증을 꼭 받으시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는 혼자 해도 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로스쿨 플로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여기 있는데 보니까 알라나 몰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로지컬 플로우가 너무 낯설어서. 근데 로지컬 플로우는 논리적인 글의 흐름을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8가지짜리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1번 문장이 간단하게 키워드를 써서 무슨 내용, 2번은 무슨 내용, 3번은 무슨 내용,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키워드들과 또 연결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누군가가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말 소화를 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지 않고도 말하거나 글로 쓸 수 있으면 증명이 되겠죠. 근데 잘은 모르겠어. 그냥 묻지마 필사를 할래. 이거는 필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사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필사는 100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보지 않고 정리하고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려면 지문을 10회독 이상은 좀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로지컬 플로우는 계속 진행을 좀 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내신 분석 레포트는 지금 일단 작성이 좀 돼 있고요. 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표지를 딱 넘기자마자 객관식 1번부터 서술형 5번까지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출처가 어딘지를 지금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찾고 뭐가 어디가 다르고 하려면 이거 시간 걸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머터리얼을 제공을 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한 40분 정도 소요를 해서 틀린 문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40분 정도는 소요를 해서 내가 왜 틀렸고 다시 그때 그 순간으로 회귀를 해봐서 복기를 하는 거죠. 왜 바둑 두는 사람이 내가 졌거나 이겼거나 했을 때 그 순간으로 살짝 빙의가 돼서 다시금 그 수를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치명적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 이걸 하는 거고요. 총평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말씀드렸던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들 12, 13번과 14, 15번은 왼쪽이 오리지널 지문이고 오른쪽이 번역된 지문들을 보고 계시는데 차이가 상당히 크죠. 오리지널 지문하고 차이를 보시면. 자,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적중 사례들을 보게 되십니다. 적중 사례들은 모의지식 1-1의 객관식 1번부터 다 똑같았어요. 그냥 객관식 1번, 객관식 2번, 객관식 3번, 객관식 4번, 6번까지 거의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가 대동소이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밤샐 것 같아가지고 더 하자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중 사례들은 일단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네. 내신 분석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 같아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도 리뷰를 하셔야죠. 국어도 리뷰를 하셔야 돼요. 통사, 통과도 리뷰를 하셔야 돼요. 예일여고만의 특이한 과목이 있죠. 생명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한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1학년들은 한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던 모든 지필고사의 과목들을 반드시 오늘이 지금 5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5월 6일, 7일, 내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리뷰를 해야 돼요. 시험지를 싹 싸들고 가서 스터디 카페를 가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될 거 생각을 하시고 리뷰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잇 가지고 가서 내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되면 기말고사 때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사람이 참.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는데 세상에 별로 비밀이 없어요. 유튜브도 이제 너무나 뭐 대중적이고 인터넷 정보도 너무나 막 차고 넘치고 공부 잘하는 방법, 살 빼는 방법, 영어 잘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주식은 저는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비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노하우는 다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커질 뿐이죠.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러냐고. 제가 보기엔 별로 억울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어볼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꼰대 발언 여기까지 1절만 하고 바로 이제 내신 대비 분석이 끝났으므로 대비 전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번의 간담회 중에 올해가 지금 오늘이 첫 번째 회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7번의 간담회가 나가져 있는데 예일여고는 또 특별히 제가 담당을 하는 학교고 가장 또 저희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고 각별하고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상암고보다 저는 예일여고가 오히려 저희 학교가 좀 이상한 상황이 좀 되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9번의 시험이 남았어요. 중간에 막 정시로 돌려가지고 내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수시로 대학을 갈 거면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년에 10번의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 중에 한 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고사 이번에 점수가 나온 것들은 성적표에 고스란히 기재가 되지 않죠. 이유는 뭐죠? 기말과 합산이고 수행평가와의 합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틀 전에 끝났던 그 시험은 기록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점수와 기말이 변수가 돼서 짬뽕이 될 거고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가 될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죠. 그래서 쓸데없이 우울해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불안해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팩트는 지금 중간고사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기말이랑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학교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9번의 시험을 더 치르게 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일여자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타 학교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형 4단이죠. 통합사회 3단입니다. 경제가 2단이죠. 통합과학 4단이, 탐구실험 1단이, 그리고 생명과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학교는 1학년에 생명과학을 안 해요. 모두가 다 한국사를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생명과학이 2단위, 그리고 학문과 심리학이 각각 2단위, 1단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심리학은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패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변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7단위를 지금 일단 1학년 때 진행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 학기에. 자, 그러면 1학기를 보시면은요, 국수형부터 통사, 통과의 모든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보이시죠? 그리고 괄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있어요.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표준 편차의 내용이 2학기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학기 때 가니까 평균 점수가 어때요? 국어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수학은 비슷해요. 그리고 영어는 어때요? 영어도 비슷해요. 자, 평균 점수 비슷비슷하면서 표준 편차는 어떠느냐? 표준 편차도 예일여고의 특징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예일의 특징이에요. 지금 저희가 PPT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학교의 내용은 어떠냐면 인근의 동명여고, 선일여고, 뭐 선정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예일여고랑 대석 빼고 2학기가 가면 표준 편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1학기가 16이라는 표준 편차가 있다면 2학기에는 갑자기 23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뜻이. 애들이 공부를 놔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누구라도 다 열심히 하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대학 가려고 예일여고 됐으니까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건 예일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안 가던 막 스터디 카페도 다니고 막 학원도 국수형을 다 다니고 막 계속 밤을 새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거나 무슨 상황인지 좀 파악이 안 되거나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좀 뭔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점점 공부를 놔버리게 되면서 2학기나 2학년이 되면 표준 편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게 바로 다른 학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고 중학교 동창들하고 또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치? 중학교 동창들하고. 벌써 슬퍼? 진간 중에서 내가 쟤보다 잘했는데 내가 동명 간다고 했잖아, 엄마! 이러고 엄마가 뭔지냐 도대체. 거기서 막 선정관 애들이 막 전교에서 논다 그러고 막 나는 막 예일 와서 완전 찌질이 된 것 같은데 쟤는 막 1등급 몇 개 나온다 그러고 막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미쳐버리겠고 막 지옥이야 여기가 뭐야 막 이러고. 근데 지금 학교마다 그 유불리가 있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다른 학교 그 중학교 친구들하고 비교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전학도 못 가. 일단 얘네는 여기서 그냥 뼈를 묻고 죽어야 돼. 그냥 평생 그냥 예일여고 출신으로 너네는 그냥 예일여고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갈 동안 내신이 좀 한다고 막 올라고 안 한다고 떨어지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학교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계획이니까 우리가 듣지 말자 이거죠. 듣지 말자. 우리 학교는 일단은 잠복기가 좀 길다. 공부를 안 하다가 막 했는데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간다, 잠복기가. 그러다가 내성이 생기면은 4부작 이렇게 해서 올리기 시작할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모의고사는 분명히 오를 거다.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보시고요, 단위수 보시고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되는 과목들이 이제 통사가 문과라 하더라도 지금 단위가 4단위나 돼요. 이번에 똥을 싼 건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해결하세요.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서 뭐 내가 이번에 통사를 너무 공부를 안 해갖고 막 4가 나오고 5가 나온다 그러면 기말 때 1등급 받았으면 안 할게. 최소 합해갖고 4, 2 이상은 올라가야 돼. 3.9까지는 찍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단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어떤 대학은 통사를 뭐 문과는 안 보기도 하고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괄로 아니 난 그런 대학만 갈래, 그렇게 약간 꼼수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해야 되고, 다 합쳐서 10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합니다. 시험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같은 진감중학교, 같은 불광중학교, 부산중학교 이제 우리 동창들이 각각의 학교들을 흩어져가지고 다들 이제 내신을 치르고 결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친구야 힘내, 너네 아직 시험 안 끝났다며? 나 영어 100점 받았어. 너도 열심히 막 이지를 진짜 완전 매기는 건가? 나한테 예일여고인 나한테 매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걔는 걔네 학교의 얘기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C고등학교가 있습니다. C고등학교에서 국수형이 모두가 다 4단이죠 뭐. D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C고등학교는 국수형의 평균 점수가 889092이고, 이 친구가 평균 점수 중에 원점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받은 내신 점수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충암고예요. 충암고면 211이 나왔어요. 충암고에서. 그런데 D는 어떻게 했어요? 대성고죠. 대성고. 대성고인데 얘는 똑같은 과목들을 공부했는데 점수는 얘가 더 높아요. 보시면은 표준편차도 이 학교가 훨씬 더 적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잘하는 학교예요. 충암고랑 대성고를 비교를 해보면 더 빡세고 시험도 더 어렵고 공부 잘하는 놈들도 바글바글한 학교. 그러니까 여자 학교로 따지면은 예일이고 동명 정도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서 공부를 더 잘했지만은 점수도 높았지만은 등급이 어때요? 2, 3,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동명이나 선의를 가서 2, 1, 2를 찍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걔가 굉장히 막 꽃길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2, 3, 2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럼 뭔가 이거에 대한 치명적인 느낌이 좀 들 수 있지만 사실 길이 다르죠. 길이 조금 다릅니다. 입시를 치를 때 일단 이 학생은 지금 당장 결정할 건 아니지만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교과로 우선적인 어떤 몇 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예일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신 치르고 막 학원 다니고 이제 성적을 뭐 어떻게 뭐 원서를 쓴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신과 수능의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에 있어서의 이 조화로움을 잘 끝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인서울을 갑니다. 내신만 수능만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예일여고 졸업생 중에 정시로 간 학생이 몇 명이나 있나요? 재원생 중에는 없어요. 재수생이지. 정시로 정말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학생이 저희 조교로 한 명 있지만은 정말로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일여고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고3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하나고가 있지만 하나고가 정시로 대학을 간 인원수는 대부분 다 90%가 재수생이죠. 재원생 중에 누가 정시로 서울대를 가요? 다 수시로 가는 거지, 그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내신이 조금 불리한 건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서연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게 내신만 갖고는 못 가요. 내신만 갖고는 못 가요. 그렇게 안 뽑아줘요, 대학에서. 반드시 수능에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조화로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월 목표 성적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집에 갖고 왔어요, 안 나왔어요? 갖고 왔죠. 그래서 그 점수와 이번에 중간고사 점수를 비교 대조하셔서 과목 간의 등급들을 한번 따닥따닥 매치해보세요. 국어는 모의고사가 만약에 2가 나왔는데 예일여고 국어 내신 시험에서 얘가 3이 나왔다. 아주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국어가 좀 쉬워가지고 사실 이번에 국어가 우리 학교 시험이 좀 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일여고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거예요. 플러스 1등급 정도 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실 때 어떤 걸 보시냐면 3월 목표 성적을 보셨으니까 먼저 맨 첫 번째 과목별 득점, 그리고 학급 석차, 학교 석차, 그리고 등급, 전국 100분위를 보시는 겁니다. 전국 100분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시험에서 틀린 과목의 개수들을, 틀린 과목의 번호들이 여기 이렇게 착착착착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시로 대학을 갈 거라고 지금 결정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서 2과목 혹은 3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2과목, 어느 3과목을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야지 유리한지가 바로 이쪽 부분의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국어랑 수학을 합쳤더니 얘는 8.62%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국어랑 탐구를 합쳤더니 2.56%가 되고 굉장히 다르죠. 무슨 조합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우리 딸내미가 모의고사 3월 모평을 받아온 그 성적표를 통해서 어느 과목하고 어느 과목을 딱 조합을 이루어야 가장 유리한 어떤 조건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하시면서 내신하고의 어떤 상이한 점들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자꾸 잡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어 과목에서 정말 모의고사에서 2등급 이상이 계속 나온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지만은 실제로도 절대평가라서 무시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최저를 맞출 때 영어는 하면 안 되고 국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과목은 최저 과목에서 제외시킨다는 학교가 지금 전국에서 한 2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영어랑 탐구, 영어랑 국어, 영어랑 국어랑 탐구 내지는 수학이 잘 나오면 수학과 영어와 탐구 약간 이렇게 해서 3개 과목의 합이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를 선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내용들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라. 일단 기말고사를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빨리빨리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예일여고 1학년, 2학년만 지금 제가 내신대를 하고 있거든요. 3학년들은 이제 3학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2학년들하고 하게 될 때 되게 더 신이 좀 나요. 왜냐면 2학년들의 상당 90% 이상은 1학년 때 저하고 다 했던 애들이고 그 숫자가 고스란히 남아서 신입생들이 좀 있긴 하지만 걔네들 빼고는 다 저하고 한 1년 정도 이상을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하고 하면 어떤 신이 나냐면 그래서 니네가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니네도 그렇게 될 건데 굉장히 맷집이 세졌어요. 공부 맷집. 그리고 뭘 던져주면은 징징거리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고 선생님 이 자료 더 주세요. 저 자료 더 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좀 파일도 주세요. 저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 맷집이 커지면서 간접 연계 자료를 주면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간접 연계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부분의 해석이 어색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라는 거를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들하고 대비하면서 이번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빨리빨리 무럭무럭 빨리 이제 성장해서 기말도 그런 자세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2학기 때는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영어적으로도 그렇고 공부력도 그렇고요. 시험이라는 건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잘 보려면은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범위를. 근데 범위를 정확하게 진짜 다 알았어요. 모든 과목을. 예를 들어 영어 지문은 영어 범위는 교과서 3과 그런데 본문만 그리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지문 2020년 3월 모평이 들어갔는데 사실 실제로 범위는 뭐야? 18, 19번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20번부터 45번까지지만 45, 44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실용문, 도표 이거 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빠지는 거니까 시험 범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능률복합, 수능연필이라는 부교재 같은 경우는 1, 2, 4, 6, 7가가 시험 범위지만 각 강의 첫 번째 액츄얼 테스트는 시험 범위 다 배제가 됐고 6강과 7강의 마지막 지문들도 다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약간 마지막에 왔던 신입이라든가 약간 어리버리한 친구들은요 시험 범위 자체를 인지가 약간 희미한 상태로 시험 보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거 시험 범위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진짜요? 이제 이러고 앉았고 그럼 막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질문을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만 과연 그럴 건가? 다른 과목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첫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죽어도 안 되는 거고 너는 진짜 미친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좀 인지를 하라고요. 여러분이 등급이 굉장히 오르고 싶고 여러분 친구 누구 중에는 정말로 그 어떤 단계에 가 있다 그러면 걔는 그거 헷갈려 하진 않아요. 최소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시험 범위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쭤볼게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알아요? 몰라? 기말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나는 아는데 내가 무슨 예일요구에 프락트라도 있냐? 기말고사 시험 범위 저는 알아요. 뻔해요. 수학 시험 범위 몰라요? 여러분 예일여고에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아는 학생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미리 다 써놔요. 되게 중요해요. 수학, 영어, 통사, 통과 이 모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안 나오는 것들 딱 제끼고 유도 질문해가지고 어떤 문제는 나올 거고 안 나올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많은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효율과 굉장히 우직함은 우리의 적이죠.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고 효율적인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단추는 반드시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써놓으시고 책상에 제일 큰 곳에 붙여놓고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위들은 꼭꼭꼭 기재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지막 9번까지의 내신을 가는데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2주와 어학원을 다녀야지 영어 시험을 잘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주와 어학원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조금 더 쓸모 있게 느껴지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쓸만해졌는데 라고 저 스스로 좀 느껴져요. 내신을 하는 강사로서. 그래서 저는 쓸모 있다라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재주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애들한테 약간 미안하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끄럽다.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 이거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애들이 그때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수업을 원장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어떻게 올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예요, 저. 저는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거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시험 범위는 작년 시험 범위와 완전 똑같고 그리고 봤던 지문들을 또 공부하고 기출을 계속 풀어내니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예일여고 시험 지문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앞에서 제가 보지도 않고 막 말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이 과정이. 바로 이것을 강사가 할 게 아니라 학생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 하나를 회독수를 높여야 되는 건데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인강을 듣는 행위 자체는 학이죠, 학. 그냥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제목으로 한 번, 주제로 한 번, 어휘로 한 번, 어법으로 한 번, 순서로 한 번, 빈칸으로 한 번 하면서 10회독을 돌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테스트도 보고 감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여기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은 스스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단계가 딱 되면 그래서 2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 저 이거는 시험 안 볼래요. 그래?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데 니네가 지금 선생님 저 이거 시험 안 보려고 어쩌라고 장난하냐? 그냥 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과 습이 같이 공존해야만 하는 거고 10회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유형에 맞춰서 반복을 하는 거 이건 여러분의 몫이고 학원은 그것들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 아니에요. 테스트룸이에요. 그 테스트를 양질의 어떤 그 불필요한 예의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싹 버려버리고 정말 예의에 최적화된 시험들을 자꾸 보게끔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따라오는 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학년들이 되게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2학년들이. 그래서 1학년도 마찬가지인데 2학년에 100점이 꽤 많이 나왔고 2학년들이 성적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애들 중에 한 명이 막판에 직보도 안 나오고 왜 안 나왔어 직보를? 일어나 보니까 11시여가지고 안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막 친구들 욕을 막 박아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시험 이걸 풀려고 그러니까 친구랑 막 속닥거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그렇게 풀기 싫어. 이런 얘기들이 친구랑 하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너무 하기 싫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해서 제가 걔를 대폭정했는데 걔가 이번에 10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이게 하기 싫어 뒤지겠는데 그거를 기꺼이 하는 이런 막 기껍진 않죠 솔직히. 근데 막 흘려 나온 것처럼 막 하고 이러면서 막판에 100점 하나 딱 맞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또 아주 상큼하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은 일단 범위 확실하게 딱 인지하시고요. 기재하시고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강의로 뭔가 쇼부를 내려고 생각도 하지 마. 강의로는 쇼부가 절대로 안 나요. 강의는 그냥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본인이 회독수를 10번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빨리 질문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일여고 유형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의심 가는 거 있으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이런 거 나와요? 선생님 이런 거 안 나와요? 선생님 이런 거는 제가 공부해야 될까요? 저한테 막판에 그 어법에 대해서도 선생님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어법에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몇 명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안 해도 돼. 네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줄게.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정답은 이거야. 근데 우리 학교는 예일력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Y가 주링에 얘기했었죠. 대성은 그런 거 겁나게 내요. 근데 예일력은 그런 거를 절대로 내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 유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코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리고 가능하면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그럼 2학년 때 잘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생기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되게 재미있는 자료예요. 왜 충암을 말씀을 드리냐면 충암고등학교는 우리 서구학군에 있어서 되게 좋은 학교도 되게 나쁜 학교도 아닌 딱 중간이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 딱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학교인데 충암고등학교가 2021학년도에 그 입가반 실적을 공개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1.1등급이 인하대 의대를 갔어요. 저희 재원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카이스트 1.1 갖고 쭉 가다가 지금 조금 보셔야 될 게 2.3등급이 건대 기계항공과를 갔죠. 2.3등급이.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3.3등급이 건국대 환경공학과를 갔어요. 2.3등급하고 3.3등급은 조금 과장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같은 학교 거의 공대를 같이 붙었네? 유형이 보이시지 않나요? 이게 무슨 유형으로 갔을까요? 무슨 전형으로? 종합이죠. 교과로 절대 못 가죠. 3.3으로는. 저 친구는 교과로 갔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특히 빨간색은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충암고등학교에서 기재를 해서 이렇게 보여준 지표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왜냐하면 보통 충암고등학교에서 앞에 3자가 뜬다는 것은 인서울을 못 갔거든요. 인서울 못 갔어요. 근데 작년에 버젓이 학종으로 붙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2021학년도의 실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도에 입시를 치르나요? 여러분이 대학 가면 몇 학번이에요? 24학번이에요. 24학번. 저랑 딱 20년 차이면 실하네? 자, 근데 24학번 여러분들, 정말 24학번 여러분들은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 때 뭐가 달라집니까?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됩니다. 논술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 붙은 언니들 꽤나 많은 숫자가 예일여고에서 논술로 붙었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PGA인가? 거기 논술학원에서 예일여고 애들이 인터뷰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예일여고 애들이 엄청 붙은 거예요, 그 학원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인터뷰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여러분은 논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적성고사 폐지가 됐죠?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증가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죠. 우리 지역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약대 대입 전형에 추가가 됩니다. 아시죠? 학부에 원래 약대가 없었는데 이제 학부에 약대가 시작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들이 몇 가지 축소된 거는 많이 들으셨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바로 학생수 감소입니다. 학생수 감소. 학생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럼 계속 감소돼요? 여러분 밑에도 감소됐어요? 여러분 밑에, 그러니까 2006년생인가 걔네가? 여러분 2005년생이죠? 2006년생이 무슨 황금돼지띠래요? 2007년. 그래서 황금돼지띠는 또 확 늘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만 지금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지금 대학교 3학년의 애들이 입시를 치렀을 때에는 53만 명이 입시를 치렀습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이 42만 명. 너무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제 고3이 치를 때 42만 명, 고2가 치를 때 41만 명인데 우리 애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39만 명으로 앞자리 숫자가 확 바뀌고요. 이것도 되게 후하게 점수를 준 거예요. 왜냐면 재수생을 12만 명을 집어넣었거든요. 재수생이 12만 명이 계속 꼬박꼬박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년도에 인원이 또 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39만이 채 안 되는 숫자가 입시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 예일여고 1학년의 총 정원도 이와 비례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의 아이들의 숫자는 당연히 줄을 거예요. 2등급의 숫자도 줄을 거고, 근데 걔네들이 숫자가 줄는 거지 실력이 줄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작년 같았으면 1등급에서 꼴등을 할 수 있는 애가 올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한 2등이나 3등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대학이 그걸 모를까요?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그 입결을 발표를 잘 안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이번에 입결 왜 이 모양이야? 막 원래 2점대 뭐 끝까지 해야지 우리 학교 붙는 건데 막 3등급이 넘는데 우리 학교를 붙는다고? 이거 다 틀렸다가는 그냥 학교 약간 망신살인데 이러면서 입시의 입결을 확인을 안 시켜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지금 약간 오픈을 하고, 고대도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 28일인가요? 발표를 좀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딸들은 지금 39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입시를 치를 거고, 그 밑에부터 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원래 의지한 약수를 가려면은 1.1에서 1.2등급 정도가 돼야지 가잖아요. 그렇죠? 지방의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들,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 여기까지를 딱 봤을 때 원래 1.9 정도 돼야지 가는데, 이제 우리 입시를 치르게 될 때는 앞자리 숫자가 2.2까지, 2.3까지 내려와도 합격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이나 아니면은 올해 입결이나 아니면 내년 입결이 여러분의 입결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내신이 지금 여기 건대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앞자리가 2.4등급이어야 되는데 나는 2.9니까 떨어질 각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붙을 각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예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였던 숫자가 2.3까지 떨어지게 될 거다. 합격 스타일은.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정도 돼야 하는 대학은 내신만 가져오라는 학교가 없잖아요. 내신만 가져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최저를 갖고 오라고 하든가, 아시는 것처럼 서영고는 지금 뭐 학생부 교과전형은 없습니다. 다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신이 2.3등급 예일여고에서 이 정도 되고 최저를 맞춰준다면 2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당장 저는 2.3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밖에 안 끝났잖아요. 지금. 기말이랑 합산할 거고 2학기가 있을 거고 2학년이 있을 거고 3학년 1학기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팩트예요. 지금 감정을 잡고 이렇게 자극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서울에 약간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들, 바로 숭실대라든가 국민대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서강군에서 숭실대나 국민대를 갈 수 있고 실제로 갔던 학생들의 내신을 보시면은 보통 2점대 초반이었어요. 2점대 후반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2.3이라는 등급이 2.6으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갔을 때에는 3.1까지, 3.1등급 내신, 이렇게 됐을 때 최저를 맞추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점, 2점, 2.4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 수의 변화 때문에 앞자리 숫자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내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래? 잠깐만요. 계단 내려볼게요. 그렇지, 앉아있고. 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예일여고 선생님들께서 학사 일정상 선택 과목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일여고의 선택 과목은 타 학교의 선택 과목하고 좀 달라요. 서강군에 저희가 이제 8개 학교를 완전히 딱 집중해서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학교는 예일여고와 대성고등학교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공통 과목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들을 때, 물론 3학년 2학기도 듣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만 듣고 있어요? 공통 과목만 듣고 있어요. 지금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선택을 지금 하라고 할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사이에 하라고 하는 거 아무튼 2학기 때 하라고 해요. 그 선택 과목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예일여고 간담회 우리가 3월달에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2월달에 우리 학교 배정 발표 나오고 문이과 내지는 진로 반드시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할까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일여고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내신이 너무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 비해서 한 2개 정도 차이 난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내신이 막 3, 4 나오는데 내신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정시로 가야지 뭐. 정시로 가야죠. 그럴 때는. 근데 내신과 모의고사의 차이가 1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럼 계속 내신을 끌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교과랑 종합을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종합. 타 학교보다 지금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종합이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생기부는요.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2학년 언니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충암고등학교 전교 1등의 생기부의 세특과 예일여고 3등급의 너의 세특을 비교대조해봐라. 너가 전교 1등이지 알겠다. 누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진짜. 약간 이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그 3등급이든 4등급이든 2등급이든 굉장히 잘 써주십니다. 그 잘 써주시는 것들은 뭐 지금 다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는데요. 따라서 선택 과목을 뭘로 선택했는지는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점수는 뭐 이렇게 절대평가가 돼갖고 A, B, C, D, E로 평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이 왜 2학년 때 그 선택 과목을 했는지는 되게 시나리오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서요. 이런 거 갖고는 약간 후지잖아. 그렇죠? 약간 불쌍한 느낌이잖아.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공통 과목은 아시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일반 선택 과목들. 그래서 여기 문학부터 수학 1, 영어 1, 2 이런 과목들이 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수능의 범위에 속해 있는 과목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통사회 이런 거는 수능에 없잖아요. 공통과학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수능 과목이 아닌데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혹은 일부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시험 대비 완전 빡세게 해야 되는 거 맞고 이것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진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로 선택. 진로 선택은 보통 명지도 그렇고 충암도 그렇고 선일, 선정, 동명이 다 고3 때 해요. 고3 때 진로 선택을 하거든요.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예요.
A, B, C, D, E. 근데 우리 예일여고랑 대성고만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몇 개 깔려 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과, 상경 계열로 갈 건지, 어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공대로 갈 건지, 순수과학으로 갈 건지, 교대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서 관련 있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2학년 때 뭘 들을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 서부학군 전체 중에 예일과 대성만의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우리는 안 그러도 돼? 이런 얘기가 기다리게 될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고민이겠죠. 자, 일단은 고전탐구, 뭐 기하, 심화영어, 심화영어 2, 영미문화. 영미문화라 그래서 그 심화영어 이런 거 다 2학년 언니들 다 수업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대비도 했고 다 A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로 과목들은 A, B, C, D, E로 평가를 하는데 대학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지만 진짜 우리가 아까 보이신 그 상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A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표준 편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균 점수도. 그래서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가 기재가 돼 있고 원점수가 몇 점 하자는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A만이어도 안 되고 진짜 서영고 갈 거면 그 중에서도 상위권을 찍어야지 가능한 거고 A를 받는 건 기본 중에 상기본이고 근데 A 받는 게 완전 쉬워. 완전 쉬워. 제가 이번에 2학년들하고 심화영어랑 영미문학 수업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막 5시부터 7시까지 1학년 수업하고 7시에서 9시까지 2학년 수업하고 9시에서 10시 반까지 2학년의 심화영어 수업을 했거든요. 매번마다 단어 시험 다 보게 하고 막 이랬더니 쓸데없이 100점을 겁나게 맞은 거죠. 애들이.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영원 과목 있잖아요. 이게 약간 소홀해지기도 시작하고 막 섞이고 이래서 비중을 좀 낮춰서 막판에 직보 때 수업 더 해주고 자료 미리 주고 아이패드로 수업 인강 찍어가지고 계속 보급해주고 막판에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더니 역시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A 등급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B 받으면 안 된다. 아무도 공부 안 한다. 개념이 없어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잘 받을 수 있다. 영어 과목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결정하세요. 2학년 때 진로 과목 우리 학교에 뭐뭐뭐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시고 결정이 되면 공부하셔서 A 등급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막판까지 포기만 안 하면. 기출문제도 다 나와 있고 시험 범위도 거의 똑같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완전 잘 볼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제 그 진로 과목에 있는 모든 과목들은 사실 수능의 과목들이 아니죠. 기하 빼고. 기하 빼고는 수능에서 보는 과목들은 사실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참고로 보셔서 요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성 2와 예일여고 2만 이렇게 선택 과목들이 있다는 거, 진로 선택 과목 2학년 때요. 자, 그런 말씀 좀 드렸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학원에 묻지 마시고요. 이거 인터넷에 그 자료집이 몇백 페이지의 자료가 있어요. 각 대학에서 요구한 각 대학에서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한 정리된 과목이 있고 근데 그 과목이 뭐 우리 학교에 다 열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열려있는 과목을 쫙 펼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의 계열을 딱 정하고 그럼 들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 문과라 그러면은 뭐 고전 국어, 심화 국어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미문학 그리고 심화 영어 뭐 이렇게 4과목 중에 이렇게 2과목 정도 선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어문으로 갈 거다 뭐 이랬을 때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개괄적으로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1들을 대상으로 생기부 교육을 아직 예정 중에는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해를 못해요. 교육을 해도. 2학년들은 이해를 굉장히 잘하죠. 자기 생기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생기부에 대해서 리뷰를 받아본 학생이라면 내가 시나리오 없이 2학년을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노답인지의 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하고 그 교육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 내가 어느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시나리오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그 과목의 목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사랑 통과를 배우시죠, 그렇죠? 통사 통과. 통사 통과의 목차입니다. 교과서마다 출판사는 다르지만은 목차는 대동소이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목차가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시나리오의 출발이에요.
어떤 테드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른 책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를 딱 잡고 그래서 만약에 통사에서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1학기 때, 그렇죠? 그래서 환경, 경제, 에너지, 구성 물질, 지구, 불평등, 생활공간, 법률. 그래서 통사를 할지라도 과학으로도 주제를 잡을 수 있고요. 경제로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인권으로도 잡을 수 있고, 사회로도 잡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으로도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무슨 수행평가를 하다가, 그 과목의 소제목에 수업을 하다가, 발표를 하다가, 그 과목에 목차 내용의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지적 호기심의 출발이고요. 거기서 주제를 잡아서 동아리, 그리고 자율활동, 그리고 그 과목의 수행평가와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된 거고, 그 알아보고 끝이 아니라 알아보는 과정이 너만의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시나리오가 반드시.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호기심이었어요. 지적 호기심. 어디를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됐어?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알아보는 과정이 나만의 방식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알아봐서 몰랐던 사실 A를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B라는 확장성,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알게 됐는데,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음성이 좀 다운이 안 돼서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링크를 통해서 제가 학생들 편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 세밭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민사고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어떤 이제 본 적 있었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미역국을 어느 날 끓이다가 그 국물 요리가 그렇잖아요. 슴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트릭을 부리기도 하는데, 참치액젓을 넣으면은 맛이 좋다는 거를 서칭을 해서 알게 됐어. 뭐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넣었더니 맛있어. 감칠맛.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실행을 했더니 거기서 끝이 아니야. 다음번에 순두부찌개를 끓이면서도 혹시 순두부에도 참치액젓이 궁합이 잘 맞을까? 확장성. 해봤더니 레알 맞았어. 와, 지적 호기심이 확장을 이루어서 실행을 했더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죠. 그렇다면 참치액젓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이런 감칠맛을 나게 했으며, 입맛과 뭐 약간 혀에 있는 돌기에 어떤 자극 포인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더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뭘 알게 돼, 찾아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확장을 했는지, 나만의 순두부라고 하는 방식을 써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에는 바로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확장성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미역국에서 순두부를 이렇게 확장을 하듯이 1학년에서 확장, 2학년에서 확장,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순두부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이주아 어학원에 네이버 고등부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2학년에 이땡땡 양은 우리 이주아 어학원 직원보다 더 많이 들어와, 지금. 대표님이 1위고 2위가 걔야. 제일 많이 들어와요. 주제를 잡기 위해서 매번 들어와요. 진짜 학생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걔는 진짜 모래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전 유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또 정치적으로 힘들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전반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일여고 1학년이잖아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만의 시나리오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고, 2021학년도에 1년도에 사회적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이주아 어학원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에 이주아 어학원 치시면 카페로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승인을 받으셔야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한번 보시면은 주제 잡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책기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샘플도 뭐 거기 카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같이 참고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을 첫 시간이라서도 조금 정리가 약간 더 딱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약간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일단 내신 대비 리뷰를 좀 했고,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날 올 때는 저하고 이제
구체적인 셀프 리플렉션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고 그게 몇 점짜리였고 그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교과서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 장의 셀프 리플렉션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꼭 채점을 하시고요. 채점을 꼭 하세요. 채점 안 해서 오면 안 돼. 그리고 저한테 몇 점인지 소수점까지 완전 낱낱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2학년에 이번에 약간 에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 답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채점을 안 해보면 어떡해. 그게 맞는 건데 자기는 이의 신청도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조건 2학년 시험 문제예요. 서술형. 그 친구가 쓴 답이 정답일 확률은 제가 보기엔 100%예요. 근데 학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빡빡한 학교도 아니고 후지적인 방법들을 하니까 전제가 될 건 여러분이 여러분 점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추려서 저는 또 이제 며칠 동안 준비하고 목요일에 맞춰서 개강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개별적인 보강이 필요하거나 문법이 너무 약해서 힘들어서 진행이 좀 어렵다거나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거나 모든 경우 뭐라도 좋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면 더더더 좋고요. 개인 보강 완전 가능해요 지금. 과외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한 학생도 많고. 자 일단은 뭐 각설하고 여러 가지 열정을 담아서 진짜 열심히 또 기말고사 진행하겠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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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